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2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역과 무역의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어떤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부분들, 무역 계약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계약은 어떻게 보면 그 준비 단계가 있어요. 그냥 뭐 이게 이 계약서에 쉽게 뭐 사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고 조사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수입을 하려고 하면 그 대상되는 시장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어떤 고객들이 있고 고객의 성향, 뭐 어떤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될 것인지, 뭐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뭐 거래 상대방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그 해외 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외 시장 조사도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환경, 뭐 그 나라의 뭐 인구 통계라든지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소득, 특히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청년 인구가 많은지 아니면 노령 인구가 많은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주력으로 판매해야 되는 제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그 노령 인구의 관리, 건강 관리, 뭐 그런 부분들, 약품이라든지 뭐 화장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문화적 환경, 그 나라의 언어, 종교, 뭐 사회제도, 가치관, 뭐 다른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 종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이다.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하면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제 터부시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와 관련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 푸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 뭐 환경,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출해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해 가지고 모라토리움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조사, 내 물건을 구매하게 될 고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상품에 대한 조사, 상품 조사에서는 반드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이제 경쟁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뭔가 이 뚫기 어려운 시장에, 소위 말하는 블러드 레드오션에 내가 진출한다. 그렇다면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 상대라든지 경쟁 제품이라든지 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경쟁 제품의 우위라든지, 내가 뭐 내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뭐 디자인적으로 우위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나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어떤 판매망을 구축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해외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할 수 있죠.
직접 가보는 거죠. 직접 가보거나 뭐 아니면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현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현지의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유관기관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름이 긴데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제 코트라라고 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있어요. 한국무역협회, 키타 있고, 이 두 단체 다 서울 강남에 아주 노른자 땅에 본부가 있어요. 한 회사는, 키타는 이제 삼성동에, 코트라는 양재동에 있는데, 이 두 회사 다 약간 이제 공적 영역에 속하는 공기업이고, 부산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 지부가 있어요. 한국무역협회도 부산 지부가 있고, 코트라도 부산 지부가 있어서 부산에만 지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타와 코트라는 해외에도 여러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 조사를 대행을 해 주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내가 거기 오랜 기간 거래를 한 파트너가 현지에 있다 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관련 기업들이 나가 있다든지 하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런 코트라나 키타 외에도 관세청이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죠. 산업통상자원부나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 시장의 특성이 어떻고 소비자의 패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수출을 해서 그 나라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거래 파트너를 발굴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이제 거래선 발굴 및 선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방식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무역 관련 유관기관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명단이나 리스트를 확보를 해서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발간되는 뭐 매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탭 사업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탭 사업 참여를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탭 사업을 하게 되면 뭐 큰 틀에서 한 3-4가지 것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교육 말고 현장 실무를 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필드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들을 이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강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전자상거래, 실제로 아마존이나 뭐 여기 지금 밑에 뭐 2021 이런 사이트를 알려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사이트보다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 뭐 큐텐, 쇼피, 라자다 뭐 이런 거 사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내가 물품을 입점을 해보고,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내가 마케팅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간접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국제 무역에서 수출 수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서포트하면서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내가 거기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을 하거나 부스를 지원을 해서
현장에서 물품에 대한 문의를 직접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바이어 셀러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래선 발굴이라는 것도 그런 방식 중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런 해외 전시회 박람회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이어나 셀러를 발굴하기보다는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내가 뭐 내 프로필을 전달을 한다거나 뭐 내 의사를 전달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뭐 태국이다고 하면 태국에 있는 바이어 잠재적인 바이어 리스트가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취해서 좀 뭐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 그러면, 내가 몇 날 며칠 날 뭐 태국에서 방콕에서 뭐 이런 전시회가 열린다, 그럼 내가 물건을 가지고 갈 테니 네가 직접 와서 나를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샘플을 보여주고, 뭐 그 다음 이제 거래 성사 단계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의 전시회나 박람회나 뭐 이런 어떤 무역 상담회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무역 거래선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과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무역 유관 기관, 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정도가 있고, 대표적으로 무역보험공사도 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여기도 세요. 여기도 굉장히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도 큽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이 이제 이 관련돼서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무역영어 검증시험을 상공회의소에서 칠 텐데,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도 부산 상위가 따로 있습니다. 전포동에 있죠. 전포동.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거래 상대방, 뭐 이 사람이랑 거래를 조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을 내가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실제로 도장 찍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저 사람에 대한 솔직하게 미안한 말로 조금 배경조사, 뒷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저 사람이 사기꾼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뭐 거래하다가 뭐 좀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용조사라고 합니다. 신용조사를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캐릭터, 두 번째가 캐패시티, 세 번째가 캐피탈입니다. 뭐 자본적인 능력, 그 사람이 역량, 그 사람의 신용도,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방법은 국제 거래를 하는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관련 업계다 보니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레퍼런스를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조사를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시장의 뭐 특성도 살펴보았고, 거기에 잠재적인 바이어의 목록도 내가 리스트업을 했고, 그 중에서 몇몇 업체를 내가 또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니까 괜찮아, 신뢰도가 높아, 아주 이 업계에서 평판이 좋아.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드디어 내가 이제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거래 한번 해볼래? 나랑 비즈니스 한번 시작해볼래? 이런 식의 권유, 제안,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뭐 서큘러 레더라고 한다든지 비즈니스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프로포절이든 서큘러 레더는 거의 뭐 같은 내용이에요. 거래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메일을, 쉽게 말하면 첫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안녕, 나 누구누구야, 나는 누구누구인데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거죠. 뭐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게 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편지 쓰는 그 뭐 방식, 뭐 이런 거는 무역 영어 시험이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영문 서식 이거 쓰는 법, 이런 거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터넷이나 관련 자료들을 찾으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격식을 차려서 어느 정도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되죠. 그럼 거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게 됐다. 너가 뭐 이 분야에서 너네 나라에서 뭐 이런 물건들을 주로 취급하는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온 것 같고 뭐 그래서 내가 너를 알게 됐다. 그리고 나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거나 이런 물건들을 취급을 한다. 그리고 내가 만들거나 취급하는 물건의 퀄리티는 이렇고 가격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내가 뭐 사기꾼인지 아닌지 너가 또 의심할 수 있으니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뭐 누구한테 확인해봐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좀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래 제의입니다. 거래 제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뭐 답 메일을 보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래 조회, inquir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저쪽에서 이제 뭐 긍정적인 뭐 메일 보내줘서 고마웠어. 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너 취급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니? 뭐 이런 정도, 요런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답메일로 날라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짜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협상, 거래의 어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제 자세를 고쳐 앉고 이제 좀 진지해지는 거죠. 요때부터 진지해집니다. 자, 진지해지면서 하는 게 오퍼를 하고 오퍼가 이제 한국어로는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오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acceptance,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법적인 약속에 대한 어떤 체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돼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거나 뭐 일방적으로 강제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의견이 견해와 의견과 주장이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뭐 같이 하자. 그러면 그 제의를 들은 친구가 오케이.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럼 이제 콜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보통 이제 상대방과 나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뭐를 제의를 하고 그쪽에서 오케이, 콜 이게 나오면 그럼 내 생각도 그렇고 네 생각도 그렇고 오케이, 너와 나의 의견이 합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도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청약과 승낙의 룰에 의해서 성립을 한다. 계약의 성립은, 무역계약의 성립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럼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이 거래 제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콜 하는 게 이제 오퍼 어셉터스인데 주문 승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주문 승낙이라고 하는 거는 오더죠. 내가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고 acknowledgement 오케이, 승낙. 결국 acceptance나 acknowledgement나 똑같은 승낙인데 이제 이거 뭐 그래요. 영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파는 사람이 오퍼, 거기에 대해서 acceptance, 계약 성립.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오더, 주문.
주문을 한다 할 때 오더 한다 하잖아. 주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 acknowledgement 이거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먼저 거래 제의를 하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주문을 내리나, 뭐 주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사람이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내가 주문을 했어요. 오더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팔 의지가 있고 팔 수 있는 역량이 되고 팔 수 있는 재고가 있어야 파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 간의 의견이, 견해가, 주장이 합치되어야만 양 당사자의 견해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오퍼가 됐든 오더가 됐든 한쪽의 의사표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승낙, 오케이, 콜 이걸로 성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뭐 다르게 얘기하면 오퍼 앤 어셉턴스 룰이라고 OA 룰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메커니즘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장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라는 거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거를 그 이야기를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당사자들이, 계약 당사자들,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 파는 사람이 됐든 사는 사람이 됐든 이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의를 해서 계약 내용을 정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고, 뭐 이건 뭐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진행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자치란 표현이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이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뭐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들끼리 우리는 뭐 서류를 작성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 인정. 아니면 당사자들 간에 우리는 뭐 말로 구두로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한다, 뭐 그것도 인정. 그렇기 때문에 뭐 방식이나 방법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거나 하진 않고, 당사자들의, 물론 근데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만들지 않고 뭐 모든 내용을 구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뭐 누구 하나가 다른 말 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지고 입증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구두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다 구두 계약으로 하더라도 완벽한 형태의 구두 계약은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은 뭐 구두로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실행 계획 단계에서는 하나의 뭐 시트를 작성을 해서 컨트랙트 시트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양 당사자가 무엇을 이행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다든지, 뭐 당사자 간에 A는 뭘 해야 되고 B는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해 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쭉 이야기한 해외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어떤 준비 과정,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물론 실질적으로 이 해외 시장 조사부터 진행되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그 나라에 내가 그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해서 새로운 거래선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하고 이제 처음부터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거래 계약 체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당연히 뭐 한두 번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오랜 지속 기간에 걸쳐서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냥 한 줄짜리 주문이라든지 뭐 한 줄짜리 뭐 오퍼라든지 요 앞에 단계들이 다 생략이 되고 바로 뭐 계약의 성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도 실제 처음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시작을 하는 그런 어떤 관계보다는 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당사자 의사만 전달하면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업무가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어서 나가야 될 것이, 제가 이제 계속 계약, 무역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역 계약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에는 배우진 않아요. 계약론 시간에 이제 CISG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CISG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간략하게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UN에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해서 통일화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협약입니다. 그래서 UN의 일종의 컨벤션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상품 무역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통일을 위한 어떤 하나의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CISG의 제1조의 이 무역의 계약, 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IS 1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무역 계약을 얘기를 할 때 국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국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라는 측면이죠. 자, 그리고 CISG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물론 강의의 무역도 존재를 합니다만, CISG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협의의 무역이고, 이 협의의 무역은 주로 물품, 눈에 보이는 유형물로서의 물품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채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유채물,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물품에 대한 거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 파는 거죠.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도 강조를 했던 측면인데, 사고 팝니다.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매각과 매수가 같이 이루어지죠. 매매고, 이게 그냥 뭐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만 하는 법적인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냥 이게 내가 법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냥 뭐 립 서비스였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뭐 사실 나는 립 서비스라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든지 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행을 전제로 하는 양 당사자 간의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그러한 약속, 합의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그러한 어떤 법률적 효력, 법률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사교적 약속이 아니라 법률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뭐 어떤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계약 체결을 통해서 한쪽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고, 그 반대급부로서 어느 한쪽은 그 물건의 어떤 금전적 가치, 반대급부, 대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역 계약은 당연히 국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역 계약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무역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계약과 계약은 서로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상무론 시간에 주로 다루려고 하는 무역은 앞서 얘기한 강의의 무역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국제 간의 물품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역은 좀 길게 설명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영미법에서는 이 계약도 프로미스,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뭐 사교적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약속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 그 무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서양 사람들한테 빈말로 그래서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친구들이랑 지키지 못할 약속들 많이 하잖아요. 뭐 다음에 한번 보자는 라든지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데, 그런 인사치레 거치레가 아닌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프로미스 했으면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역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특수성은 강의 영상을 좀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